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통 내후외환이란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세기적인 내후외환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 선택이 중요하다. 제가 벼랑 끝이라는 말을 그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냥 새카맣게 나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벼랑 끝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정자들도 또 지식인들도 국민들도 벼랑 끝이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대통령을 좀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왜 대통령 연구하게 됐냐? 제가 청와대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 지금 들어가신 분이 대통령 경험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모들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텅 빈 곳에 들어가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군 부대가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 회사가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어떤 조직도 생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과 참모진은 사실상 대부분 국가 경영의 아마추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자들로부터 경험을 보고 또 노하우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아예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갔어요. 제가 정치학 박사지만 그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고 서적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대통령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흥미 위주로 그 사람의 무슨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걸 해놨는데 그런데 경영학 지금 교보문고나 이런 큰 서점에 가서 경영학 분야의 서적을 한번 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국가 경영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라는 것이 여러 부문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가 몰라요. 담당 분야도 다르고 전문 분야도 다르고 그게 전부 칸막이가 돼가지고 심각한 이런 조직적인 문제도 있는데 또 청와대 내규도 없어요. 팀워크 훈련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강당에 모아놓고 비서실장이 몇 마디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몇 년 근무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했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 대통령들 관련된 책들을 좀 읽고서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이제 마지막 해가 돼가지고 근데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좀 감정 있냐? 왜 저런 책을 썼냐?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가 그 책을 몇 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공보수석이 이제 김학준 교수가 공보수석이었는데 이분이 읽어보고는 이제 노 대통령한테 보고했대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말이지. 그때 처음 나온 게 이제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대통령은 권력을 휘두르고 이러는데 제목 자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저런 제목이 나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신문에서는 가끔 이제 저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말을 쓰는데 아직도 저건 뭡니다. 요거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하와이에 가서 그걸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하와이에서 그 한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 한 권의 책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과 국가 경영 이런 제목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것은 사실은 1년 후에 나왔는데, 외국에서는 출판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원래 영어로 먼저 쓰고 국내에서 이제 한글로 출판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작년 말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 써달라고 해서 작년에 나온 건데, 이건 한번 기념재단에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좀 구해서 보시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거는 5.16에서 11.6까지 계속된 박정희의 국가건설 혁명이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왜 독재를 했느냐 뭐 했냐 그런데, 이 양반은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 혁명을 계속한 거다.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제는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느냐? 미래는 누가 준비하고 있느냐?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대통령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서대숙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뭐 해요? 그래서, 아니, 뭐 한국 대통령 리더십을 좀 연구를 한다고 그랬더니, 남한에는 신통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뭐 내보다 연장자고 그래서 뭐 웃었는데, 제가 그리고 그 후에 책을 쓰면서 저런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김일성에 관한 책을 써서 국제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분이고, 김일성을 이제 훌륭한 지도자로 뭐 정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김일성은 신통한 지도자고 대한민국에는 신통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통한 지도자가 있는 북한에는 자유도 없고 국민은 굶어 죽고, 우리는 지도자가 신통치 않는데 어떻게 자유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주돈식 씨가 쓴 책이 뭐냐면, 우리도 좋은 대통령을 갖고 싶다.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뜻은 뭐냐면, 좋은 대통령이 없었다 하는 얘기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책이 뭐냐면,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하든지 훌륭하든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지도자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형편없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적이 가능했는가? 리더십이 뭐냐 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과 그 다음에 리더십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미국의 리더십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리더십 환경과 우리의 리더십 환경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적 기준이 아니다 해가지고 독재다 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리더십 환경이 다르면 리더십 전략이 달라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이 당연한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3대 적이 뭐냐? 전쟁, 혼란, 빈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있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기준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오늘의 잣대로 과거 지도자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 제가 하와이에서 그 리더십 연구를 하면서 선진국의 그 국가 발전 과정,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거를 뭐 많이 책을 봤습니다. 그 제가 책을 쓰는데 5년이나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국가건설 사관이란 그겁니다. 그래서 국가건설이란 현대 국민국가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 과정이다. 그 필수 인프라는 뭐냐? 치안 및 국방, 그 다음에 경제적 바탕, 정치 제도 및 그 규범, 이런 3대 요소가 이제 구축하는 과정인데, 다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 건설 과정에서는 선진국 기준으로는 기준이나 선진국 방식의 민주적 리더십 방식이 부적합하다. 최악의 조건과 취약한 국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와 정치 3대 인프라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안보, 경제, 정치의 순서로 국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 발전을 했다. 다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바로 국가의 기반과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맨 밑바닥이 되고, 그 위에 경제적 바탕을 마련하고 그 위에 민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국가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한국 군대, 말하자면 군대식 그 조직 관리 이런 것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한국군이 말하자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현대적인 군대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현대화된 조직은 군대다. 그런데 이 한국 군대라는 게 미국식 군대인데, 미국식 그 조직 관리 방식이나 이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은 미국에서도 가장 앞선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병, 통신, 화학 등 기술병과 출신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년대에서 60년대 초에 걸쳐서 군 장교와 하사관 약 1만 명이 미국에 가서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 공무원이나 뭐 일반 학자, 뭐 학계에서 나간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가장 잘 훈련된 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5.16 후에 수천 명의 그 군 출신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식 그 업무 추진 방식이란 뭐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됩니다.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는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군대식 참모제도를 도입을 해서 또 주요 부처에 기획조정실을 설치해서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을 했다. 이 박정희의 장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 이관유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아주 형편없는 도시 국가였는데 지금은
국가 경쟁력 1위의 그 국가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성공한 정부의 조건이라는 그런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실용 정부. 말하자면 국가 발전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실질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정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 능력. 그 다음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정부. 이 세 가지 조건인데 박정희 정부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정부들 보면은 지금 최근의 정부들은 이게 전부, 여기서 전부 다 낙제 점수예요. 다음. 그래서 국가 건설에 성공한 이유, 최악의 여건에서 최단 기간 내에 3대 기적을 달성했다. 이 3대 기적이란 말은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슐츠라는 사람이 뭡니까? 한국의 그 상을 받으러 와서 이제 연설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안보의 기적, 경제 발전의 기적, 민주 발전의 기적. 뒤로. 그 달성을 했는데 가장 그 조건이 가장 나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전쟁 끝나고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한국은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와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부작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없는 박정희는 없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존중하는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승만 없는 박정희는 없다. 그 다음에 이승만과 박정희 없는 김영삼, 김대중도 없다. 그래서 건국과 호국을 한 세력, 보통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건국과 호국을 한 세력, 그 다음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 세 가지 다른 세력이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분업을 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업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한 업적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부정하느냐.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통합적인 역사 인식이 가능하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 리더십을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국가 건설 과정에서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리더십 스타일은 뭐냐면 이제 소극적으로 임하느냐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리 능력이 낮고 리더십 스타일도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 장면, 최규화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리더십 스타일이 소극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행정형 지도자다.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광우병 시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또 노태우 대통령도 그 민주화의 물결은 그냥 모래주머니만 쌓고 그걸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민주화의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능력은 낮은데 적극적인 사람, 이승만, 김영삼,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야심적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좌절형 지도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의 경우에는 관리 능력도 있으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났다. 다음. 그러면은 민주화 이후의 리더십이 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정리한 거는 5년 단임제의 제도적 한계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로 뜯어고치고 뭐 그 다음에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그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는 선거한다고 또 보내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면은 한 2년 내지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그 국정관리 계획을 세우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래 대통령은 역사의 계승 발전을 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권들은 전부 전임 정권과 차별을 추구해가지고 전임 정권 하는 건 전부 안 해요. 공무원들도 알아서 전부 다 그전 정권에 했던 건 다 세고 말만 바꿔가지고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고 계승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온갖 공약을 다 내놓는데 왜냐하면 언론의 수준이 그렇고 지식인의 수준이 그렇고 국민의 판단력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내놓으면은 그냥 어물쩍 해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과도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오면 전부 거짓말한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들이 모이니까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랬어요. 백악관에는 아마추어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가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 리더십.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정의롭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요새 뭐 그래요.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리더십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상대방은 비도덕적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 갈등이 돼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다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간단히 그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제2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다시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거는 노무현 노무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다. 이런 이제 다짐하는 건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뭐 본인이 다 쓴 건 아니고 쓰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성공과 좌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퇴임 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뿐이다.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참 솔직한 사람이다.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조금 가혹하고 하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참여정부는 절반의 성공도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준비된 조직적 세력도 없이 정권을 잡았고 우리 사회가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무리였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착각의 무리였다. 그래서 그때 뭐 신호 세력은 스스로를 패족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 당시에 그 이해찬 그 후보가 이제 뭐 얘기한 거죠.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야 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희정 등이 이어서 장기 집권해야 된다. 그 저분은 뭐 20년, 30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 당시에 문재인 그 당시 후보는 아니지만은 대표요.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온 가짜 보수 정치 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광화문 촛불 집회 당시에 그 들고 나온 그 문구들입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런데 저게 그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추종자들이 또 뭐 지금 정부의 그 추종자들이 주장한 게 베네수엘라가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에 대들면서 21세기 사회주의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그런데 차베스가 바로 한 말이 뭐 자본주의는 악과 착취의 방편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차베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국에 와서 저들이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인플레가 얼마냐면 100만 %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몇십 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지옥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지금 경제가 이제 앞에서 김학은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분들은 뭐냐면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죠. 재벌 적폐입니다. 재벌 적폐 청산. 다음.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건 지금 신문에서 나온 제목들이에요. 건국 이후 최대 국가적 위기, 6.25 이후 최대 외교 안보 위기, 경제는 국가 비상사태,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그 다음에 사회는 내전 상태. 다음. 그 문재인 정권이 왜 문제냐?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 독재 반민족 세력과 명운을 건 전쟁을 벌인다. 이는 100년 전쟁을 이어온 민족 해방전쟁의 연장이며 박근혜의 탄핵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 승리를 영구적 승리로 만들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차베스의 사회주의 체제혁명 노선과 똑같습니다. 그 차베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나라 이름도 새로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죠. 21세기에 사회주의는 다 망했는데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현 정권의 그 핵심 인사들이 베네수엘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가서 다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나라 건설한다는 게 21세기 사회주의 체제혁명을 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다음. 그럼 집권 세력에 왜 지금 일을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저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586 운동권은 반정부, 반체제 투쟁에 몰두해온 아마추어다.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현대 국가를 관리할 역량이 절대로 없습니다. 586 세력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70%, 때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장차관 70%, 국회 의석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능하지만은 국민을 기만하고 선전선동하는 데는 능란하다. 그래서 어떤 언론인은 국정 운영 능력은 0단이고 정치 수수는 9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586 세력이 자기들 자체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냐면 문제 해결 및 정책 추진 능력이 부족하다. 59%, 대안 및 비전 제시 능력 부족 1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도대체 몇 년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바꾸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는 완전히 부동산 대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을 지금 못 살게 구는데 이게 왜 이래 된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했던 부동산 정책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그때는 현실과 타협해서 실패했다기를 보니까 지금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 제가 내후외환의 위기라는 게 뭐냐. 대외적 도전과 대내적 도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 대내적으로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리더십 위기. 대통령이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 국가 부채 및 가계 부채 위기, 정치 사회적 분열과 갈등, 취업 절벽, 인구 절벽, 뭐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지금 이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지금 벼랑 끝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가 2019년 초에 한국의 10대 리스크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앞에서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한국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10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냈는데 그때 뭐 4.15 총선 이전에 뭐 좀 참고하라고 말이지. 어떤 당에도 보내는데 뭐 아무 소식도 없어요. 보내줘도 책 보내줘도 말이죠.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핵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지금 평화를 주장하면서 저걸 타고 있는데 다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호황기 끝난 주력 산업 사이클, 또 오르는 최저임금, 잇따라 바뀌는 정책, 글로벌 경기 주춤, 기업 옥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뭐 대주주 이결권 제한하는 상법 개정, 뭐 미중 통상 전쟁. 뭐. 다음.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다음.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전부 낭떠러지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만화로 나온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차기 지도자의 요건으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글로 적어 있는데 거기에 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역사관과 국가관이 똑발라야 된다. 역사관이 잘못되면 국가관이 잘못되고 국가관이 잘못되면 국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국가 이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외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외교안보 리더십의 그 역량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품성 면에서 모범적인 지도자여야 된다. 미국의 그 대통령 전기를 쓴 그 11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가지고 낸 책이 캐릭터 어버브 올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이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약이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 인간 그 자체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되면 저 위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음. 영국 시인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허무는 데는 1시간이면 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를 정말 그만큼 세워서 정말 외국에서 보면 정말 잘했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고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그 허무는 데는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리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제 결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 회복이 필수 조건이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